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통합과학 1의 마지막 이제 단원으로 왔습니다. 바로 이제 생명 시스템 단원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과 상호작용에서는 어쨌든 합의 구성 요소,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 생명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이 생명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고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우리 생명체의 생존에 기여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요 과정이 이제 내용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용어들이 이제 서로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를 좀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생명체가 하는 일이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 하는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가, 그거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원래 이제 두 강으로 나눠야 되는 내용을 한 강으로 좀 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화이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얘기했던 대로 그 생명체가 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생명체라고 하는 거는 세포 하나만 있어도 이제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같은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할이 좀 달라요. 역할이 각 세포들마다 역할이 달라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모든 세포들은 어쨌든 두 가지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그림으로 이제 띄워놓은 세포의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세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하는 일은 어떤 거냐? 자,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생명체가 하는 일이 이번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생명체들은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걸 합니다.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인데요. 이 화학 반응에는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호흡, 숨 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광합성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들은 뭐 하는 거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숨 쉬는 이유, 먹는 이유, 먹는 거 이제 소화시키는 건데 그런 이유들은 뭡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여러분들 강의 듣고 공부하고 머리 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물질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체가 하는 이제 중요한 역할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의 모습이에요. 바로 제가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 스타일 있고, 제 몸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저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당연히 생김새도 다르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다르죠. 예, 그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전 형질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 형질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닮았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하고 닮은 것 자체가 바로 요거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인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하고 닮은 거, 예, 그게 바로 요거죠. 예, 그래서 생명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생명체 특징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와 닮은 거, 예. 네, 그래서 닮은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거, 요게 바로 여러분들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유전 형질이 바로 여러분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머리가 이제 뭐 직문지 곱슬인지 뭐 피부색이 하얀지 뭐 조금 짙은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랑 관련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이 세포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세포가 여러분들 동물 세포라고 해서 우리 같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세포의 형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람 몸속에서는 꼭 이렇게 생긴 세포가 아니라 다르게 생긴 세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큰 전형적인 구조는 이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식물세포입니다. 예. 식물세포. 자,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물질 대사를 하는 곳들을 좀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물질 대사를 하는 곳을 제가 지금부터 저기 보라색으로 좀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자, 그러면 물질 대사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예, 지금 여러분들 움직이고 말하고 여러분들 듣고 생각하고 하는 데는 전부 다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바로 이 세포에서 만들어내야지 세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바로 이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들.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네. 표시만 해주고 글씨는 저기 검은색으로 쓸게요. 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토콘드리아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만드는 곳이에요. 에너지 생산을 하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물세포에도 마이토콘드리아 보이시죠? 네, 바로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 쉬고 먹으면서 영양소를 얻어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산소랑 먹을 걸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영양소를 직접 만들어내는 곳이 있었어요. 그 영양소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요거. 네, 요건데요. 요게 바로 이름이 엽록체라고 불렀어요. 네, 엽록체. 그래서 엽록체는 바로 영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잠시만요. 글씨를 조금 오른쪽으로 옮깁시다. 네. 자, 엽록체라고 해서 이 엽록체가 바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에너지가 아니라 영양소를 생산해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양소, 즉 이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영양소를 뭘로 만드냐 했더니 바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셨던 광합성이라는 거를 통해서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광합성. 광합성은 우리가 저기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이게 햇빛이라고 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산소, 그 다음에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소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세포에서 하는 대표적인 물질 대사고요. 그거를 하는 기관들이 여기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서, 여기 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뭐 하냐? 이 영양소는 당연히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갖다 쓰고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만든 에너지로 뭘 하느냐? 이제 요 두 번째 바로 요 닮은 생명체를 만드는 과정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닮은 생명체 바로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요. 이 단백질 어디에서 만드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저랑 여러분들하고 모습이 다른 거는 바로 우리 몸에 그렇게 다르게 만들라는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그 설계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핵산 중에 DN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DNA가 바로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DNA가. 자, 바로 여기십니다. 이곳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핵입니다. 핵. 핵. 네, 식물세포에도 똑같이 핵이 있네요. 그래서 핵이 있는데요. 이 핵이 바로 DNA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전물질을 가지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전물질, 즉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핵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만드는지를 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생명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을 총괄해서 조절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총괄해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총괄하고 우리 몸에 설계도가 들어있으니까 이 핵만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핵은 따로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에서 핵산, 즉 DNA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뒤에서 배우셨겠지만 우리가 전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RNA로 만들어냅니다. RNA. 그 RNA도 이 핵에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RNA를 만들어낸 다음에 RNA가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이 밖에 보시면 여기에 점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네. 네, 요 점들이 보이실 텐데, 요 점들에서 뭐를 하느냐, 이 점들에서 요 RNA의 정보를 가지고선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백질을 만드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했더니, 이 단백질 만드는 곳을 우리가 라이보솜이라고 불렀습니다. 라이보솜. 네. 그래서 라이보솜이라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저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죠. 이 라이보솜 여기 식물 세포에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그림에 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여기도 여러분들 라이보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라이보솜에서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당연히 그 단백질을 우리가 직접 그 세포에서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우리가 이제 밖에다가 분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출을 하기 위해서 이 단백질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요. 그 운반하는 기관이 경로를 따라서 가보면 이렇게 이제 따라가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요 경로를 따라서 갑니다. 이렇게 요 경로를 따라서 가는데 여기에 있는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 요 파란색으로 생긴 거, 요거 보이시죠?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이름이 소포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예, 소포체. 그래서 소포체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포체가 하는 역할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만든 저기 단백질을 이제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운반을 해준 다음에 그 운반을 받은 거를 이제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애가 얘입니다. 얘, 이 초록, 예. 네, 잠시만요. 네, 요게 아니라 요거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고, 네, 요거는 이름이 따로 없고요. 요거.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요 부위를 통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지우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네, 요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돼요. 얘도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여기도 똑바로 표시했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요 부분을 우리가 골지체라고 부릅니다. 고위지체. 그래서 고위지체라고 해서 이 고위지체는 만든 단백질을 밖으로 분비를 하는 거예요. 예. 단백질을 밖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이 고위지체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똑같이.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 과정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물질 대사를 하는 곳은 우리가 두 군데가 있죠. 에너지를 생산하는 마이토콘드리아. 예. 그 다음에 영양소를 만드는 엽록체 예, 이렇게 이제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유전 형제 즉 유전자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어디냐 했더니 우리가 핵에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라이보솜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요. 그곳을 이제 소포체라는 곳을 통해서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골지체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내보낸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뒷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핵에서 DNA를 RNA로 먼저 바꿔주죠. 네, 이렇게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불렀었어요. 전사. 네, 전사, C를 바꾼다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보솜에서는 이 RNA를 우리가 단백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요거를 우리가 번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들이 하는 역할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역할이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질대사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만들고 요 두 가지 과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몇 군데 더 살펴봐 드리면 첫 번째 이 세포는 바깥쪽하고 경계가 있죠. 이 경계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글씨가 갑자기 이상하네요. 네, 세포막. 자, 세포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세포막은 당연히 세포를 둘러싸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단백질 분비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물질이 계속 세포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기본 관문의 역할도 우리가 이제 세포막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 식물 세포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요거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 있는 거, 요거 세포벽입니다. 네. 세포의 모양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엽록체, 영양소 생산하는 거. 세 번째, 여기 반투명한 거, 액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액포는 물이나 노폐물 같은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해주는 곳이고요. 식물 세포에서만 큼직하게 발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 세포에는 다 있고요. 식물 세포에는 동물 세포에 있는 것도 다 있지만 식물 세포에만 추가로 있는 게 세 개가 더 있는 거예요. 바로 세포벽, 그 다음에 저기 엽록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액포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요 물질 대사와 단백질 형성 과정 있죠? 요 부분이 여러분들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이고, 요 부분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이 에너지 생산과 단백질 형성을 위해서 여기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세포가 하는 역할을 아까 이제 물질의사, 그 다음에 나랑 이제 닮은, 이제 생명체나 또는 이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들기 위한 단백질 생성,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려면, 어쨌든 그 세포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막에서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는가를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가 요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막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쨌든 세포막이 있는 곳은 바깥쪽이든 세포의 안쪽이든 전부 다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기름 성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 성분이 있는 형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생긴 애들이 요렇게 두 개의 층으로 쭉 요렇게 이제 나 있더라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들이 이제 이중으로 요렇게 이제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렇게 싹 이렇게 이중으로 있는 상태인데, 얘가 뭐냐 했더니 요거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요거를 인지질이라고 불렀어요. 네, 그래서 인지질이라고 하는 애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인지질에서 체크해 두실 거는 요 바깥쪽에 동그란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다리 같은 부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요 바깥쪽은 아무래도 물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세포 바깥하고 안쪽에 이 물에 잘 친한 애들이 이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친수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친수성이면 물이랑 친하다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잘 섞여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당연히 이제 다 와해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가운데 이 다리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다리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 소수성이더라 이거죠. 소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랑 안 친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기름이랑 좀 친한 애들인데, 그러면 요 기름 성분은 물이랑 안 섞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촥 이렇게 이중으로 감싸면서 이렇게 이제 세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 인지지 이중층 사이사이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박혀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바로 이제 단백질이라고 여기에 이제 있어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는 보통 이제 맛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딱딱딱 박혀 있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 세포막의 기본 구조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막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했더니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다시 기억을 잘 하시면 되는데, 자, 그 두 가지 방법이, 자, 일단 좀 복제를 할게요. 자, 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했더니, 일단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떤 물질이든지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물질만 좀 왔다 갔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은 모든 물질을 통과시키지를 않고요. 필요한 물질의 종류, 그 다음에 양에 따라서 이렇게 투과를 그때그때 다르게 시키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요 선택적 투과성에 따르면은 종류, 그 다음에 뭐 크기 이런 거 또는 이제 양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통과를 시킬 거냐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선택적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이 통과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이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바로 이제 확산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퍼져나간다 또는 스며든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확산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옷이 있는데 이 옷에 물이 딱 묻었어요. 그러면 물이 서서히 퍼져나가죠. 그것도 여러분들 확산이고요. 또 하나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잉크방울 같은 게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 있죠? 요것도 확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체크해 두실 거. 이렇게 확산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산소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이마셨어요. 그럼 세포에서 일부러 산소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산소가 자연스럽게 세포 안으로 스며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확산은 딱히 에너지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에너지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이 먼저 필요하죠. 왜? 산소는 내가 들이마셔야 되고 이산화탄소 내뿜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세포막에서 마이토콘드리아라고 아까 우리가 에너지 만드는 곳이 있었죠? 거기서 산소가 필요하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내뿜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될 때 이런 애들이 움직이는 통로가 먼저 하나 필요한데요. 그 통로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인지지 이중층 사이사이를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비교적 입자 크기가 좀 작은 애들끼리 좀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냐? 방금 얘기했듯이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이 대표적으로 여기를 통해서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조금 이동하기 어려운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틈이 좁아서. 틈이 좁기 때문에 좀 넓은 통로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필요한 애들이 있는데 그 넓은 통로가 바로 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얘들은 대표적으로 영양소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가 이 경로를 통해서 좀 주로 이동을 해요. 영양소 뭐가 있느냐? 방금 얘기했던 이제 우리가 포도당이나 그 다음에 안에서 그 골지체를 통해서 나오는 단백질. 네, 이런 애들은 바로 저기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는 이온도 이 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전기적 성질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금 먹으면 나오는 나트륨이나 뭐 칼륨 같은 애들 이런 이온들도 이쪽으로 이제 간혹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확산은 이렇게 이제 영양소나 이 기체 같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몸에 아주 많은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물은 바로 삼투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게요. 요거는 필요가 없네요. 자, 이 삼투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확산은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자, 여기에 물이 떨어졌다. 그럼 여기는 물이 많죠? 여기는 물이 적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투만큼은 좀 다릅니다. 자, 삼투는 물이 요 과정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 물이 이동하는 방향은 반대예요. 어떻게 이동하느냐?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농도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조금 더 진해지고 이쪽은 조금 더 묽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두 지역의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물의 삼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삼투 현상을 통해서 세포들의 변화가 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포가 하나 있으면 이 세포 안에 약간의 소금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농도가 있는 물인데 그 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물에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예. 여기 농도랑 여기 농도랑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으면은 그냥 여기서 물이 왔다 갔다는 해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는 양도 있고 들어오는 양이 있는데 이 양이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포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근데 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 그런 경우 첫 번째,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같은 농도고요. 네, 써드리는 게 편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 바깥쪽이 농도가 더 높은 경우예요. 자, 바깥쪽이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어떻냐? 네, 이거 좀 크게 그릴까요? 이제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자, 농도가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어떻냐? 자, 여기 세포가 있으면은 얘가 농도가 높고요. 안쪽이 농도가 좀 낮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써놓은 거에 따라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좀 더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떠냐? 이쪽으로 분명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나가는 게 훨씬 많은 상황이 돼요. 그러면 세포 안에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세포가 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세포가 이렇게 이제 쪼그라드는 이렇게 이제 쪼그라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로 결론이 나게 돼요.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로 농도가 낮은 액체에서는 어떨 것이냐, 그쵸? 농도가 낮은 경우도 필요할 텐데요. 자, 농도가 낮은 경우에는 바깥쪽이 농도가 높고 오른쪽이 농도가 높아요. 세포 안이. 그래서 나가는 것보다 이번엔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나가는 물이 이만큼이면 들어오는 물은 막 이만큼씩 들어오고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안쪽에 세포에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점점 이렇게 빵빵해지고 커집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여기서 팍 하고 이렇게 이제 찢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네, 찢어지면 굉장히 좋지 않죠? 네,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는 거. 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커지다가 찢어질 수도 있는데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세포벽이 있어서 찢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찢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각종 영양소 그리고 물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물 빼고 나머지는 다 확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물만 삼투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방향이 반대라는 거. 대부분의 물질들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물만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으니까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들어온 물질들이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측면으로 본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물질 대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질 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따가 이제 볼 거지만 같은 원리를 통해서 생명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술 만드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인데 걔네들은 우리가 물질대사라고 안 합니다. 생명체 밖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명체 안에서 하는 애들만 우리가 이제 물질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질대사는 우리가 중요한 요소가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질대사는 크게 우리가 이제 아는 것들로는 호흡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광합성 하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물질대사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줄 거예요. 어떤 거냐? 볼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우리가 호흡할 때 볼게요. 호흡을 하면은 산소를 들이마시고요. 그거를 영양소와 함께 받아들여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에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좀 더 이 영양소가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분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소화 같은 경우에도 내가 탄수화물 같은 거 먹으면은 소화를 잘게 잘게 해가지고 조그만 포도당 같은 걸로 만들어내죠.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지금? 얘네들의 우리가 공통점을 봤을 때 얘네들은 분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분해. 즉,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우리가 바꿔준다라고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 광합성은 어떻습니까? 산소랑, 저기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포도당은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합성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합성은 합성이고요. 합성은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른 형태로 바뀌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큰 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입자가 있으면, 네. 이 작은 입자에서 큰 입자 만드는 거, 요 과정 있죠? 자, 요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바로 이 동화작용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큰 입자에서 작은 입자로 만드는 건 뭐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이화작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이화작용은 호흡과 소화가 대표적인 거고요. 네, 동화작용은 광합성이 대표적인 화학 반응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에너지. 자, 에너지 보세요, 여러분들. 광합성 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선 햇빛을 받아서 하죠. 햇빛이 바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작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작은 입자보단 큰 입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데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요 동화작용을 위한 거예요. 동화작용을 위해서. 예, 그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반대로 그 에너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소화나 호흡 같은 과정으로 만들죠? 그 에너지는 바깥으로 내보내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화작용에서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물질대사는 크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을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너무 느리게 반응을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왜? 뜨거우면은요, 우리 몸이 익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금방 변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면서도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물질이 여러분들 바로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얘네들을 다 도와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효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효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효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이야기하면은, 자, 효소의 역할부터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효소의 역할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낮은 온도에서도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빠르게 반응을 일어나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빠르게 반응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촉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는 바로 생명체 안에 있는 촉매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생체 촉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했더니, 이 반응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여기서 이화작용, 여러분들 문제집 교과서에서 이화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화작용 예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세로축은 에너지입니다.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고요. 가로축은 반응 진행으로 좀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이 이화작용에서 이렇게 갈수록 이쪽이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일단 큰 입자에서 작은 입자로 변하니까 여기에서 큰 입자는 처음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끝으로 가면 에너지가 적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 이만큼의 에너지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방출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로 우리가 이제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적어드리면 예, 여기서 요만큼까지 에너지 차이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이 그냥 있으면 사실 에너지가 밑에 쪽으로 가서 에너지가 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반응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분별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도록 실제로는 에너지가 조금 필요해요. 자, 그래서 반응하려면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 보시면 그냥은 반응을 못하죠. 요만큼의 에너지가 올라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에너지가 살짝 위로 더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반응을 하기 위한 최소로 필요한 에너지라 그래서 요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화작용할 때 에너지를 지네들이 직접 방출을 하니까 아예 에너지가 필요 없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얘도 활성화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는 필요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활성화 에너지가 너무 높아요. 그럼 어떠냐? 생명체에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반응이 너무 느리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뭐를 하냐 했더니 에너지를 이렇게 바꿔줘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반응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었는데 효소를 집어넣으니까 이만큼으로 줄어요. 즉 이만큼의 에너지를 감소를 시켜준 거죠. 얘가 바로 효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도 아무래도 에너지가 덜 필요하니까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바로 요 효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화작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화작용은 오히려 에너지가 훨씬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똑같은 과정이지만 한 번만 요약 정리니까 한 번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효소의 특성을 좀 볼 건데 자, 효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요 바로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기질 특성이 뭐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호흡, 소화, 광합성 이렇게 세 가지만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 말고도 이 물질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단계별로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요거가 바로 이 기질 특이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각각의 효소가 있거든요. 이 효소가 반응을 한 가지씩만 해요. 한 가지 반응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랑 반응할 거냐 할 때 그 물질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요. 그 결과물도 사실 다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기질 특이성인데요. 참고로 이 효소는 단백질이에요. 참 제가 이걸 깜빡했네요. 네,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바로 종류마다 이제 다른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입안에서 침 나오면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 바로 이름이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는데 이 소화 효소는 딱 탄수화물하고만 반응을 해요. 탄수화물. 그래서 그걸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입안에서 내가 고기를 아무리 넣어봐야 아밀레이스가 소화를 안 시킵니다. 단백질이니까. 그러면 걔는 어디로 가냐? 밑에 가서 위에서 펩신이라는 애가 이제 분해를 해줘요. 소화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탄수화물 분해하는 소화효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따로 있죠. 이렇게 소화효소는 한 가지씩의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호흡하는 애들도 따로 있고요. 광합성하는 애들도 따로 있습니다. 각각의 효소가 다 개별로 존재를 해요. 그걸 우리가 기질특이성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질특이성에 따라서 이 효소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얘는 촉매 역할만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분해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다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효소의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거를 해주면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효소는 우리 몸에 충분한 양이 있기만 하면은 그걸로 계속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에 이렇게 침이 계속 있는 것도 이 소화효소가 이제 계속 작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모자라요. 그래서 잘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소화제 같은 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효소를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꼭 생명체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밖에서도 있어요.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식혜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효소들이 하는 거지만 걔들은 우리 몸 밖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대사라고는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 효소라고 하는 애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가지고 반응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명체가 하는 마지막 두 번째 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은 이제 우리가 물질 대사라는 거를 통해서 생명체가 영양소도 만들고 에너지도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동화작용, 이하작용으로 따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였죠? 단백질 만드는 과정. 그래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좀 볼 건데, 요 단백질은 우리가 방금 말했던 물질대사로 만드는 거 말고 우리 몸의 특징을 결정하는 요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네. 정보의 흐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네,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요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했던 거 얘기를 드리자면,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래요. 자, 전체적인 과정은 우리가 핵에 있는 DNA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이 DNA에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먼저 RNA를 한번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RNA라고 하는 핵산을 한번 만들어내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제 DNA에서 RNA, 이 RNA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미노산을 결합해갖고 우리가 이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실 거는 이 과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건데, 자, 우리가 세포에서 요 DNA에서 RNA를 만드는 과정, 여기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저기 세포의 핵에서 이루어집니다. 핵. 네, 근데 글씨가 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냥. 네, 핵에서 이 과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RNA에서 아미노산 만드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보솜에서 아미노산에서 단백질까지 쭉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요 과정으로 이제 만들어낸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요 과정을 아는 것이 바로 요 정보의 흐름이에요. 왜? 이 설계도가 기본적으로 DNA에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설계도가. 이 설계도를 RNA로 한번 바꿨다가 아미노산으로 바꿨다가 단백질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 각각의 과정도 역시 또 여러분들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DNA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닥의 이렇게 서로 상보되는 결합으로 되어 있고, RNA는 한 가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닥을 바꿔준다라고 해서 우리가 DNA에서 RNA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부릅니다. 전사. 그 다음에 이 R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선 아미노산을 직접 만들어내요. 이거는 아예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번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끼리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저기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었죠?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배웠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DNA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특정한 부분, 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요 부분이 특정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요 특정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머리가 색깔이 뭐 이렇다. 저는 검은색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좀 이제 갈색 머리 나는 분들 있죠? 그러면 여기 유전자가 저랑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요 유전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국엔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특징이 달라지죠? 그 특징을 우리가
유전 형질이라고 불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아마 저기서는 이제 그 여러분들 배우셨을 때는 그 멜라닌 가지고 이렇게 털 색깔 나오는 거 그거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나타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DNA에서 RNA, 아미노산,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여러분들 살펴볼 건데 핵심은 요 과정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과정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일단 앞에서 배웠던, 즉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핵하고 저기 DNA하고 RNA의 특성, 바로 염기의 종류를 여러분들 좀 다시 공부를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DNA는 보니까 뭘로 돼 있느냐? 아데닌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구아닌, 네, 그 다음에 사이토신, 네, 그 다음에 타이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데닌은 A, 구아닌은 G, 사이토신은 C, 타이민은 T였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류였고요. RNA는 어떻냐? RNA는 나머지 세 개는 똑같죠? 바로 아데닌, 네, 그 다음에 구아닌, 네, 그 다음에 사이토신, 요거 똑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유라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예, 이렇게 네 종류로 각각 분포가 되어 있고 얘네들이 결합도 하는 거였죠. DNA에서는 어떻게 결합합니까? 아데닌하고 타이민하고 결합을 하고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결합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거 그대로 쓰니까요. 네, 그래서 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DNA에서 RNA, 그리고 RNA에서 우리가 아미노산 만드는 과정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조금 이제, 구석으로 조금 몰아주고요. 얍.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조금 몰아주고 이제 요 왼쪽 칸에다가 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DNA는 여기 그림에서 그려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두 가닥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가닥인데 그 두 가닥 중에서 우리가 RNA를 만드는 가닥은 한쪽 가닥입니다. 그 한쪽 가닥을 여기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요거를 제가 그리기가 굉장히 귀찮은데 자, 열곱, 여덟, 아홉, 열하나, 12가지.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한쪽이 더 있어요. 네. 이거는 귀찮으니까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염기의 종류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RNA에 만들어지는 형태가 좀 달라지기 때문인데,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데닌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아데닌은 저기 타이민하고 결합하죠. 그래서 타이민. 그 다음에 구아닌이 있으면 반대쪽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사이토신입니다. 그래서 사이토신. 그 다음에 또 구아닌 있으면 또 사이토신. 그쵸? 그 다음에 사이토신 있으면 반대쪽은 구아닌. 이쪽이 타이민이면 아데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쭉 써볼게요. 그러면 아데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타이민, 구아닌.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아데닌이니까 타이민,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 구아닌, 아데닌, 사이토신. 네, 이렇게 이제 온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요 DNA 가닥을 우리가 전사에 이용을 한다고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좀 두껍게 써드리고요. 자, 요 밑에 가닥을 우리가 전사에 이용을 하면은 요 밑에 가닥에 있는 요 염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RNA의 서열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RNA로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역시 또 똑같은 개수로 한번 만든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여기에 RNA는 어떤 염기가 오게 되느냐?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데닌하고요, 구아닌이 왔다 갔다 하고요. 아니, 저기,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하고 사이토신하고 왔다 갔다 해요. 똑같죠? 네, DNA하고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똑같아요. 결합은.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순서가 그대로 정해져서 옵니다. 이쪽에 아데닌이 있네요. 그러면 아데닌이 오면은 이 아데닌하고 짝짓는 애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유라실이 오는 거죠. 유라실. 그 다음에 여기 구아닌 볼게요. 구아닌은 여기서 봤을 때 구아닌에 가면은 사이토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사이토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토신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사이토신이었으면 일로 가니까 구안인 나오죠? 예, 그래서 이쪽에 이제 구안인이 오게 돼요. 구안인. 그 다음에 타이민이 있었어요. 타이민. 여기는 타이민 없는데요. 싶으실 텐데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타이민이 있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아데닌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법칙을 그대로 이용하면 여기 사이토신, 그 다음에 유라실, 사이토신, 구아닌, 그 다음에 아데닌, 그 다음에 사이토신 이렇게 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 얘 아까 전사에 안 쓴 건 있죠? 얘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어디만 타임만 유라실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똑같은 모양이 오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쪽 가닥에 RNA 전사를 한 가닥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보를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으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자,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 엽기를 몇 개 갖다 쓰느냐 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미노산은 20종류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에는 올 수 있는 게 지금 네 가지밖에 없죠. 하나, 둘, 셋, 넷.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지만 올 수 있어요. 그러면 20개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늘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네 가지, 여기 네 가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아데닌이 올 수도 있고, 뭐 아데닌 구안이 올 수도 있고, 뭐 사이토신 구안이 올 수도 있고, 뭐 유라시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이렇게 봤을 때 몇 가지가 오는가 했더니 그러면 네 가지 곱하기 네 가지에서 16가지입니다. 그래도 안 되죠. 하나 더 쓰면 되겠죠. 그래서 20조름을 만들려면 최소한 염기가 3개씩이 결합을 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3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요 3개를 바로 RNA에서는 이거를 코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돈. 참고로 이 코돈이라는 이름은 RNA에서만 여러분들 먹혀요. DNA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DNA에서는 그냥 3염기 조합이라고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코돈은 RNA에서만 먹혀요. 그래서 얘도 코돈. 그쵸? 그 옆에 얘도 코돈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코돈인데 이 코돈의 염기 서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아미노산 1, 예, 요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 2, 예, 요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 3, 요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 4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아미노산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끼리 이제 이어주는 거죠. 이렇게 예, 쫙 이어줘요. 예. 이렇게 이어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어주는 거고요.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되었고 얘들이 막 엄청 많이 만든 다음에 얘들끼리 꼬이면 이제 끝단계인 단백질까지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보에 DNA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봤는데 어쨌든 DNA에 있는 염기 3개를 가지고 전사를 통해서 요 규칙에 따라 대응되는 코돈을 만들고 이 코돈의 서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자동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명 시스템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생명체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물질대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물질대사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거에서 큰 거, 큰 거에서 작은 거에 따라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효소라는 거였죠. 이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라는 거를 조금 낮춰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온도를 좀 낮춰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 효소는 모두와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물질하고만 반응하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얘가 촉매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재사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봤던 게 이제 핵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이 DNA에 염기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그대로 전사를 해서 RNA의 염기서열 3개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코돈이라고 불렀었는데요. DNA에서 RNA 만들 때
아데닌이 있으면 반대쪽에 RNA는 유라실이 만들어지고, 구아닌이면 DNA에서, 구아닌이면 사이토신, 사이토신이면 구아닌, 그 다음에 타이민이면 아데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전사의 가장 기본 과정이었고요. 이 코돈 3개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 두 가지를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이제 세포였었죠. 세포에서 물질 대사하는 곳은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 같은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은 우리가 핵에서 DNA를 먼저 RNA로 바꿔준 다음에 이 RNA를 라이보솜에 데리고 와서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단백질을 직접 자기네가 갖다 쓰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분출을 하죠. 그 분출하는 곳이 여러분들 바로 소포체와 골지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세포막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포막에서는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들은 에너지가 필요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종류가 확산하고 그 다음에 삼투가 있었는데 확산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 다음에 삼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고요. 이 확산은 기본적으로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이 움직이지만 이온이나 단백질, 포도당 같은 애들은 단백질 부분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투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물의 농도가 안 맞으면은 세포의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 시스템, 긴 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사실 앞에 강좌 지구 시스템이 훨씬 길죠?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지구과학 교사다 보니까 그쪽을 조금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리게 됐고요. 자, 그래도 어쨌든 이 생명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는데, 어쨌든 어려운 거는 좀 여러분들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 그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용어를 좀 잘 좀 기억을 하시면서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통합과학 1의 전체 요약본이었고요. 저는 2학기 때 통합과학 2의 요약 강의로 저랑 다시 이제 나중에 한 몇 달 뒤에 이렇게 좀 만나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저랑은 2학기 때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